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읽으시면. 유명한 이제 스포츠 영양사분께서 댓글을 달았어요.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다면 크레아피어를 드시고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조금 아끼고 싶으면 중국산 원료, 어차피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미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드시면 됩니다. 크레아피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심리적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냥 독일이라는 마크가 주는 심리적 안심 말고는 품질의 차이 없어요. 알즈캠이라는 회사가 모노아이드 크레아틴을 크레아피어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듯이 미국의 회사들이 독일 크레아틴처럼 속여서 오랜 기간 팔았어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크레아피어 원료가 너무 비싸니까 중국산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산이라고 해서 품질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촬영 마지막에도 이번 기회에 의도적으로 한국산 브랜드들을 악마화하고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 제품들을 일부러 기피하는 문화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중국산을 쓰는데 굳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미국산을 드셨다라는 말에 한국 보충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중국산 원료를 쓴 미국산 브랜드를 소비하라는 말인지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래서 추천한다. 왜 한국에서는 식약처에서 매번 배치 검사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불순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실상 다 똑같은 원료지만 불순물이나 순도나 안정성이 중요하면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 마크가 붙어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레아틴 다 똑같습니다. 미국산 드셔도 사실 전혀 문제 없고요. 다 문제 없는데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미국산을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잔백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촬영 해보는 것 같아요. 모니터를 지금 TV에 띄워놓고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크레아틴 관련해서 너무 문의가 많아서 과연 중국산 크레아틴과 독일산 크레아틴이 무슨 차이가 있고 중국산 크레아틴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진짜 실제로 어디인가, 크레아틴을 지금 만약에 수입하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거나 아는 부분이 대부분 거의 없을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저희 회사 드라이브에 이 크레아틴 관련해서 계속 수집해왔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오로지 팩트 기반에서 제가 자료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촬영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댓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크레아틴 관련 문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약사분들께서 크레아틴이라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옛날부터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제 그분의 제품을 제가 몇 번 구매한 적도 있을 만큼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께서 크레아틴을 다뤘는데 닥터 딩류라고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잔배기 구독자분들한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에비던스 무조건 근거 기반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그 채널도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 최근에 딱 그 두 분이 크레아틴에 대해서 이제 뭐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뭐 관련된 논문들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잘못된 설명들이 사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사나 의사 그 두 분께서 당연히 저보다 더 이 성분과 효과 효능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베이 같은 경우는 독일 크레아퓨어를 많이 팔아야 좋은 입장이고 독일 크레아퓨어라는 크레아틴을 처음으로 정품 코드 인증 도입해서 들고 왔고 처음으로 알츠캠사 공식 파트너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실제로 알츠캠 본사에서 찾아오셔서 회의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저는 독일 크레아퓨어를 저도 좋아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크레아퓨어 같은 경우가 생산량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크레아퓨어 측에서 다 컷오프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자를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같이 이미 거래를 터서 물건을 받는 브랜드들 외에는요 그 원료를 지금 받을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오히려 크레아퓨어를 사실 팔면요 이득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중국산 크레아틴에 대해서 의사 약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회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주장들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1800년도쯤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 화학자가 소고기 추출물에서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을 처음으로 발견해요. 이후로도 한 100년? 아무도 이 성분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1992년도쯤에 아마 바르셀로나 올림픽일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 육상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었어요. 크레아틴을 먹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미국 타임즈나 대서특필돼요.
아마 이때도 1992년 동일할 거예요. 이 영국의 한 스포츠 과학자가 이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근육 내 크레아틴 농도가 올라가고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할 수도 있다. 논문을 발표해요.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크레아틴이라는 제품을 보충제나 영양제로 파는 회사가 아예 전무했고요. 원료 자체도 유통도 잘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1993년도쯤이었나? 한 미국인 스포츠 과학자기도 한 사람이 이 크레아틴 성분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미국인이 독일에 가서 이거를 계약을 해요. 이 계약한 원료 회사가 지금의 크레아피오 알츠캠사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충제 회사가 전 지금도 좋아하는 회사인데 EAS라는 회사가 있어요. 헬스 보충제 약간 시초 같은 회사인데 EAS라는 회사한테 원료를 공급하면서 제품을 출시하게 돼요. 제품명이 제가 기억하기로 포스파겐일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파겐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크레아틴 에너지 저장돼서 이거 사용되는 그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파겐 크레아틴이라고 검색해보면 옛날 여기 있네요. 최초의 크레아틴 제품일 거예요. 정확히 맞을 거예요. 이 제품으로 1993년도에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보충제 회사들이 크레아틴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돼요. 저희가 크레아틴 불순물 관련해서 뭐 논문 파악한다고 만들어 놓은 폴더거든요.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는 기자인데 뭐 1998년 머슬맥 메소폴포시스 윌 브링크 기사라고 있어요. 자, 이 자료를 저희가 크레아틴 처음으로 이제 좀 판매해 봐야겠다, 수입해 봐야겠다 할 때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공유했던 거예요. 뭐 이것도 본질은 크레아틴의 불순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만 미국 보충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고발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미국에서 많은 보충제 회사들이 수많은 크레아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받아서 이게 관리 감독되지 않고 그냥 통만 바꿔서 라벨 바꿔서 포장만 바꿔서 팔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레아틴을 이제 불순물을 검사해서 이 기사에다가 표로 작성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당연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불순물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 사이트를 보거든요. 전문적으로 칼럼니스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사이트 운영하면서 진짜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아서 이분 지금 아직까지도 기고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기고하시는 분들 보면요, 한국 분이 있어요. 보면서 도대체 이소희님은 누구실까? 제가 이 사이트는 한 번쯤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즘은 번역 기능도 너무 좋아서 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04년도에 유럽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불순물 관련 기준을 만들어요. 지금 한국 식약처 기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한국 식약처 기준이 더 까다롭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04년이나 돼서야 유럽 식약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크레아틴이 잡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디하이드로트리아진, 디시인산디마이드라는 불순물에 대해서 DCD 같은 경우는 50ppm을 넘으면 안 되고 디하이드로트리아진 같은 경우는 5ppm인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당연히 이 기준은 근데 그 독일 크레아피오의 생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논문이 발표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크레아틴들이 불순물이 실제로 이제 검사했었을 때 나왔던 결과들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크레아틴을 수거해서 불순물 검사를 했는데 어떤 크레아틴 제품인지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논문 요약 참고해 놓은 거 보면 33개의 크레아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모노하이드레이트 23개, 크레아 알칼린 6개, 그러니까 시트레이트 3개예요. 불순물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레아티닌, DHT, DCD예요.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는 무독성이에요. 크레아틴을 몸에서 먹어서 대사산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크레아티닌인데 사실상은 독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불순물로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검사 기준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 제품에 무려 크레아티닌이 44%가 초과했어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정 제품에서만 다 초과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디하이드로트리아진이라는 독성 부산물, 그러니까 1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기준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기준치가 3ppm이라고 해요. 굉장히 극수량이에요. 이 0.0003이 나와야 되는데 0.00008이 나온 거예요. 0.0000 단위로 가게 되면 검사를 하면 이거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검출하기가 어려운 미량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DCD예요. 부산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독성이 막 심각하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독성들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기준치를 초과한 게 특정 변종에서만 나타났고 50ppm이 기준인데 80ppm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전체 제용 중 불순물 오염 1위가 크레알칼린, 미국산 크레아틴.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크레아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드셔보실 거예요. 크레아틴 원료 생산하는 것 중에 제일 저품질이 미국에서 합성하는 생산하는 크레아틴이라는 썰이 이것 때문에 돈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 시장에서는 독일과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막 염산염 형태나 좀 특이한 형태의 크레아틴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데 거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비해요. 근데 이 크레알칼린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 브랜드였었고 국내에서도 많이 막 흡수율이 좋다 이런 걸로 사실 많이 팔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불순물 1위였고요. 6개 중에서 5개가 다 DCD가 기준치를 초과한 거예요. 이게 유통 경로에서 보관이 잘못되거나 좀 수분이 많은 환경에 노출됐거나 뭐 여러 몇 가지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크레아틴이 크레아틴으로 전환되거든요. 물론 이건 독성도 없고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도 크레아틴이 없다는 거를 내세워서 이 변형을 없앴다고 하면서 알칼리 처리한 거를 내세우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알칼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DCD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 시트레이트예요. 이거는 뭐 독일산 크레아틴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츠캠이라는 지금 크레아퓨어라는 회사의 전신이 데구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크레아틴 시트레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에 잘 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인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시트레이트를 그러니까 구연산에 붙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DCD 오염도는 낮아지는데 이것 역시도 크레아틴으로 좀 급격히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레아틴이 그냥 다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는 모든 제품에서 DCD 초과 현상도 없었고요. 25% 제품에서만 크레아틴이 약간 초과 현상이 있었고 디하이드로트리아진 같은 경우는 8%에서만 나왔던 거예요. 불순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순물 검사가 또 있었어요. 불순물 검사긴 한데 한계점이 명확한 게 뭐냐면요. 이제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나 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방법 같은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분광학이라는 걸 이용하면 수분만으로도 크레아틴의 일부 불순물이나 순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보여주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무려 한 150개 제품을 수거를 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 크레아틴 원료에 대한 규제나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국가에서 잘 관리를 못해요. 한국과 다르게요. 이 브라질에서 파는 150개 제품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옥수수가루, 감자 전분 이런 걸 섞어 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출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레아틴 구매하실 때 사실 저는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한국에서 뭐 식약처 관리받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어떤 걸 먹어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해외는 한국처럼 이런 관리 체계가 아예 없어요. 한국이 되게 건강기능식품법이 굉장히 빡세고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유명하고 비싸지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만 드시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순물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알츠캠 이제 크레아퓨어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독일 크레아퓨어 측에서 처음으로 이 크레아퓨어라는 단어를 특허 등록을 해요. 그래서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이라는 걸 내세운다기보다는 크레아퓨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고 DCD나 DHT 같은 불순물을 극도로 통제한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 유럽 식약처 거의 기준이 되기도 했고요. 크레아퓨어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얘네가 항상 내세우는 게 이런 자료들을 내세워요. 이 자료 근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 식약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식약처에서 세운 기준들과 그 논문 자료들 그 기반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크레아틴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판매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이 크레아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 돈이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공장이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회사 지금 보면 이 돌 보여요? 이게 석회석이에요. 크레아틴은 여러분 이 석회석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이 석회석을 다룰 수 있고 사르코신,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용액들을 수직 계열화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야지 크레아틴이라는 걸 합성할 수 있거든요. 크레아틴 합성하는 건 기초 유기학에도 나오는 수준 정도의 굉장히 쉬운 합성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합성하려면 합성할 수 있지만 이 독일 거는 좀 비싸게 하는데 크레아틴 원료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비싸고 합성이 어렵고 그런 사실 원료는 아니에요. 이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게 여기 이 사진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크레아퓨어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 불순물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크레아틴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합성하는 방식이 뭐 굉장히 특별한 원료가 사실 필요한 건 아니고 굉장히 합성 난이도도 낮고 뭐 생산 원료 투여되는 비용도
사실 그게 막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독일 크레아피어에서 좀 어려운 점은 환경 규제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 규제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데 이 크레아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열을 사용해야 되고요. 독일 크레아피어 같은 경우는 알츠겜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뭐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막 물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크레아틴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제약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원래는 사실 이렇게 높을 원료는 아닌데 초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 크레아틴 합성하는 방법이 대단히 특별할 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컨택해온 업체들이 뭐 성적서도 받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했던 건데 중국의 크레아틴 생산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에서 실제 크레아틴을 합성하는 곳은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중국에서 이런 원료나 제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공장을 회사들이 찾는 사이트인데 이런 데 보면 수많은 회사들이요 크레아틴을 이렇게 판매한다고 올려놓고 있어요. 크레아틴 실제 원가는 여러분 한 2에서 4불 사이가 맞아요. 한 3불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까지 있어? 지금 이 231페이지까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수천 개의 이 크레아틴 판매한다는 제조사들이 여기에 등록을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 합성하는 회사 한 군데도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말고 알리바바라고 하죠. 알리바바. 여기도 지금 보면 뭐 진짜 수많은 크레아틴 만들어준다는 회사들이 있는데 직접 합성하는 회사들은요 단 한 군데도 없고 이런 데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럼 중국은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 이 환경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굉장히 심해요. 이 닝사라랑 내몽골에서 만들거든요. 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화학회사들이 여기서 이제 크레아틴을 만들게 돼요. 이 닝사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시아나마이드를 만들려면 석회석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가 전 세계 석회석 다 나오는 데예요. 닝샤 타이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 진짜 중국 회사들은요. 이 진짜 합성하는 회사들은요. 그 사이트도 여러분 못 찾아요. 아마 닝샤 타이캉 팜 여기 나왔네요. 이게 이제 닝샤 지역에서 진짜 크레아틴을 합성하는 데예요. 사이트 여러분 찾기도 힘들고요. 칼슘 시아나마이드, 디시안디아마이드 이런 거 하잖아요. 얘네 주력이 이거 석회석이잖아요. 크레아틴 만들 때 필요한 시아나마이드를 전 세계 70%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있어야 크레아틴을 이제 합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 최초로 중국산 크레아틴이 들어온 회사가 닝샤 타이캉이에요. 잠배기도 처음 저스트 크레아틴 썼을 때 사용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여러분 아마 웬만한 주문량이나 뭐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에 크레아틴 사고 싶다고 연락하셔도 답장도 안 오실 거예요. 원료들 유통하는 회사들이 컨택해서 원료 사는 회사고요. 이 시아나 칼륨, 타나 칼륨, 석회석 관련해서 나온 거 지금 뭐 여기 크레아틴도 있잖아요. 딱 이것만 생산해요 얘네. 닝샤에는 다른 데가 없냐? 있어요. 닝샤 헝캉이라고 있어요 또. 이 새끼는 사이트 찾으려고 해도 사이트도 안 나와요. 여기 메트포르민 많이 만들어요. 닝샤 헝캉에 주로 만드는 게 메트포르민이고요. 지금 메트포르민의 대부분은 다 중국이랑 인도에 생산되는데 인도에서 만드는 것도 대부분 이 닝샤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시아나마이드랑 DCD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예요. 크레아틴이랑요 메트포르민이랑 구아나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동일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닝샤에서는 이런 거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내몽골로 가면요 화학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허베이 청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허베이에 있는 건데 얘네도 이제 대기업이에요. 이제 내몽골 쪽에 크레아틴을 생산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여기도 정말 생산량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몽골 바오수이 이 일부 몇 회사들이요 거의 크레아틴을 다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이 닝샤 타이캉 국내 업체에서 수입하는 곳이 있어서 사용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뭐 3D500이나 그 외에 뭐 익스트림도 그렇고 이 뒤에 보시면 그 닝샤 태강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지금 저희는 생산하는 곳을 바꿨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요.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한 회사를 그냥 보여드리면 어디냐면 HSF 이 바이오테크라는 회사인데 이거 제가 그냥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아까 공장이랑 다르지 않아요, 피디님? 아까 거기는 석유화학공업하는잖아요.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때깔이가 좋잖아요. 진짜 그거 전 중요했었어요. 이렇게 정말 제조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장이냐. 왜냐면요, 화학 회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이 사이트들 제가 보여드리니까 찾는 거지, 이 원료사 찾는 것도, 정보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사이트조차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뭐 하냐면요, 이 인스턴트화를 해요. 지금 보면 여기 인스턴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에 더 잘 녹기 위해서 뭐 과립화를 한다던가 위에 레시틴을 덮어가지고 물에 더 잘 수용성으로 녹게 해준다거나 메쉬를 해요. 500메시, 600메시, 700메시까지 사실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더 진짜 밀입자로 더 곱게 간 크레아틴을 해보려고 해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있어요. 500메시 이상으로 한 거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수요가 있냐라고 해서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원치 않으셔가지고 굳이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앞으로 거래를 안 할 수 있는데, 또 여기랑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캡슐화가 전문이에요. 크레아틴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음료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언제 될 줄 모르겠는데,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크레아틴으로 더 전환되기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캡슐화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걸 좀 논의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회사를 선택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HSF라는 이 크레아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정보를 찾는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미국 회사들은 뭘 쓸 수 있는지, 이걸 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뭐가 있냐면요, 수입 수출을 하게 되면요, 이 기록이 사실 다 남아요. 프리노바였나? 이 프리노바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료사예요. 이 회사도 이제 매출이 조단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뭘 쓸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료가 안 잡히는 게, 이게 자료가 잡히는 거를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니까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집하는 거를. 얘네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의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요. 크레아틴이라고 검색하면 이거는 아니고, 이 밑에 보이네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원료 공급사는 상하이 바오수이를 선택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대형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보충제 회사들이 크레아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없어요. 이 원료를 받아서 사실 담아서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국의 많은 회사들도 결국은 다 똑같이 중국산 원료를 통만 바꿔서 파는 거라는 걸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프로스펙터. 제품을 찾고 원료를 찾고 이런 제조사를 찾는 사람들이 찾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해 보면 각 원료사들이 어디 제품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 어떤 원료사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한 군데가 또 이곳입니다. 도대체 왜 불순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공전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직원들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이 크레아틴을 만드는 거는 사르코신이라는 뼈대가 필요해. 이거 같은 천연가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메티라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성해서 사르코신이라는 뼈대를 만들거든요. 이거와 뭐 석회성을 이용한 시아나미드 특정 온도로 반응시키면 크레아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특정 온도나 pH가 유지되지 않으면요, 시아나미드끼리만 반응을 하면 디시안디아미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DCD가 이제 불순물이거든요. 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차로 더 고온으로 열이 통제가 안 되면요, 디하이드로트리아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디하이드로트리아진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이나 디시안디아미드 같은 경우랑 다르게 독성 물질로 분류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불검출이 나와야 돼요. 이제 이 불순물들 같은 경우도 통제가 안 되면 굉장히 뭐 몸에 해롭고 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연구 보여드렸다시피 막 그렇게 불순물이 모노하이드 크레아틴에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몸에 진짜 문제될 만한,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크레아틴 제조 기준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아틴 만드는 거 어디나 다 똑같이 만든다고요. 20도 온도에 사르코신 수용액, 염산으로 pH를 9.6으로 조정한 이거를요, 시아나미드의 수용액에 넣고 80에서 85분, 90분 동안 반응시킨 후 80도에서 2시간 가열 교반하여 4시간 냉각해서 결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압 여과하고 증류수,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제대로만 합성이 되면요, 디하이드로트리아진 DHT라는 사실 그 위험한 물질은
사실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DHT는 이것만 잘 지켜지면 안 나오고 DCD 같은 경우도 반응이 잘 나오면 많이 안 나오지만 사실 DHT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이 세척을 해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도 증류수가 중요한 게 DCD가 녹는 온도와 이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이 녹는 온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DCD가 녹을 수 있는 온도로 맞춰서 세척하는 거예요. 물로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해서 회수해서 진공 건조한 게 모노하이드레이트 크레아틴이에요. 이게 식약처에서 아예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 표준이에요.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의 진실이에요. 크레아틴 먹으면 신장에 안 좋은 게 크레아틴이 수치가 증가해서라고 그게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통했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관심 없는 내용은. 그러니까 크레아틴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당연히 그 부산물인 크레아틴 농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장이 안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요. 크레아틴을 먹으면요. 크레아틴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 중에서 좀 잘못 유통되거나 알칼린 무슨 뭐 크레아틴이나 시트르산 크레아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크레아틴으로 너무 빠르게 전환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틴은 저는 딱히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이 DCD의 기준치가 50ppm이거든요. 0.005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0.0001, 0.0005 이런 단위들로 불순물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크레아틴이 여러분 다 순도 99% 이상이에요. 이 불순물은 지금 0.005, 0.0005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005 정도를 먹으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50ppm이 최대치거든요. 50ppm 넘으면요 수입 수출 자체가 안 돼요.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높아서 조심해야겠지만 문제는 없는 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 DCD에 그래서 제가 아는 섭취 기준이 kg당 1mg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70kg인 사람이요 기준치 최대치까지 먹으려면요 하루에 크레아틴을 1.4kg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4-5통 정도를 먹어야지 하루 1일 기준치를 채우는 거예요. 1일 기준치 채웠다고 해서 몸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게 1일 기준치예요. 근데 DCD 같은 경우는 몸의 수용성이고요. 먹으면 세포 독성이 있다던가 간과 신장에 이게 아니라 그냥 몸에 전부 다 빠져나가요. 마지막으로 디하이드로트리아진 육각형 아마 고리형일 텐데 이거 몸에 이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트리아진 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간에서 이게 해독하려고 하면 간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결국 배출은 돼요. 근데 몸에 잔류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디하이드로트리아진 같은 경우는 모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0.0005, 그러니까 5ppm이면 넘으면 아예 수입 수출 판매가 불가능해요. 크레아피온은 여러분 COA 정확하게 3ppm을 아마 내세울 거예요. 보면 근데 한국 기준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0이에요. 물론 완전 0이 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0.0003, 0.0005 막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 기계에서 검출 한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DHT가 만약에 튄다 나온다 하면 수입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판매조차도 불가능해요. 불순물 있는 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막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유통되는 크레아틴은 그 불순물이 있는 경우가 극도로 드물고요. 저는 크레아퓨어랑 중국산에는 얻은 게 더 불순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고 있어요. 차마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둘 다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USP, 미국 약전 기준으로도 그렇고 유럽 약전 기준으로도 그렇고 한국 약전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수치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안정성이 엄청나게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크레아퓨어가 중국산들 따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이걸 기준으로 USP도 그렇고 유럽 시가초도 그렇고 기준이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냐? 유통 과정에서 문제 생길 게 뭐 있어요? 제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매번 생산할 때마다 매 배치마다요 법적으로 식약처 공인인증기관에 이거를 이 완성된 제품을 검사를 해요. 디하이드로트리아진 5ppm 넘는지 DCD 50ppm 넘는지 순도는 얼마인지 검사한 다음에 확인이 돼야지만 법적으로 출고가 가능해요. 그 전까지 출고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정말 불쌍한 게요. 다 똑같은 거 가져다가 포장만 바꿔서 파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 팔려고 하면 이 라벨 디자인도 허가받아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허가가 되고 이 매 생산마다 원료 수입될 때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료에 대한 지금 기준은 생겼는데 미국은 이 제도 자체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매 배치마다 디하이드로트리아진이나 DCD 다 검사한 나라는 없어요. 이 매 배치마다 저희 회사들이 이 비용을 지금 내고 이게 72만 원이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을 검사하는 거지만 이거 검사할 때마다 1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100만 원이 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하이드로트리아진을 검사하려면
이 검사하려는 대상 표준품이 있어야 돼요. 표준품 10mg 구하는데 싸게 구하면 70만 원이고요. 비싸게 구하면 200만 원이에요. 매 검사할 때마다 한국 회사들은요, 저희가 직접 수입하지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원료사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원료사들의 디하이드로 트리아지를 공인성적기관에 맡겨놓은 다음에 표준품을 가지고 이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격도 결국은 우리 제품 판매하는 판매사들이 다 원료값에 들어있어서 다 이거를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크레아틴, 건강기능식품 크레아틴이 붙어 있다고 하면요, 저는 믿고 드시면 돼요. 조금 더 과장돼서 장사꾼 마인드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품질 검사하는 데 없고요. 매번 매 생산마다 검사하니까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인증만 붙은 크레아틴을 드세요 라고 하면 그러고 싶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말 못해요.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제품은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똑같은 크레아틴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좀 영상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특정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보다는 해외 믿을 수 있는 스포츠 회사 걸 섭취하려고 하더라고요. 특정 회사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특정 브랜드사를 여기서 언급하면 뭐 불쾌할 수도 있고 또 고소한다고 내용 증명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안 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보면 한두 개에서 받은 원료를 다 받아서 담기만 해요. 사실상 다 똑같은 원료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물이 걱정되거나 순도가 걱정되면 사실상 가장 완벽하게 검증하는 거는,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잖아요. GMP 마크라. 식약처에서 열심히 이 기준을 만들어서 매번 관리하는 건데, 한국 제품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왜 한국 제품들을 내려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 제품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잔배기 크레아틴을 오늘 뭐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약사나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이걸 솔직하게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본질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크레아틴 파는 데가 어딨죠? 맥스커터 요즘 판매하고, 3대 업에 제가 알고 닝샤 타이칸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익스트림도 있고 NS도 있고 한데, 저희랑 뭐 가격 크게 막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초원 선수들 보면서 충분히 사볼 가치가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크레아틴 싸게 파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실제로 원료 사오는 게 킬로그램당 3불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 그럼 얼마나 남겨 먹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저희 마진율이 10%가 안 되고요. 다른 회사도 마진율이 이렇게 안 높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값이랑 제조비랑 물류비랑 다 계산하면 킬로그램당 4,000원보다 훨씬 더 받아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매 배치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표준품 구하고 성분 검사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뭐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원료는 비싸게 살면서 사실상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크레아틴 시장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근육량 보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소개되는 굉장히 각광받는 원료인데, 한국에 있는 헬스 보충제를 파는 회사들이 부각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레아피오 추천해주면 저는 좋아요. 지금 크레아피오 원료요 못 받아요 이제는. 저희 지금 품절돼서 더 이상 팔지도 못하고 2주 뒤에 들어와도 감당이 될지 모를 정도로 크레아피오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저는 감사한 부분인데, 중국산 공장, 독일산 공장, 순도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독일산이 더 좋다는 거짓말 못.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 크레아피오가 홍보되면 저는 앞으로 더 이득이에요. 근데 중국산 크레아틴이 전혀 품질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좀 많은 대중분들한테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식약처에서 한국 국가가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중국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달고 파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냐면 믿고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약사님들도 그렇고 뭐 인스타에서 많은 분들이 크레아틴을 뭐 공구나 여러 형태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어요. 크레아피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지금 크레아피어보다요 중국산 크레아틴을 더 많이 써요. 제가 또 이름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 지금 쫙 나열해 보시면요, 크레아피어 크레아틴 쓰는 데 아예 없어요. 다 중국산, 아까 보여드린 딱 한 회사의 크레아틴을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해외 믿을 수 있는 스포츠 보충제, 이게 사실 거짓말인 게 뭐냐면, 이 크레아틴 원료 받아서 박스 포장만 해서 나가는데 이미 완성된 원료는요 순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담아서 파는 것밖에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해외 보충제를 추천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제품 홍보나 공포 마케팅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이님 최대한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담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막 노트북에서 자료 찾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두서 없을 수 있는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퍼지실 수 있도록
좋아요나 하입,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많이 퍼져야지 진짜 올바른 정보가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맥스컷의 크레아틴, 3대500의 크레아틴, NSA 크레아틴, 익스트림의 크레아틴 저희랑 큰 가격 차이 없이 잘 판매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다 붙이고 있고 다 똑같은 원료 사실상 라벨만 바꿔서 전 세계가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한 번 더 배치 검사를 한 한국 제품들 이번 기회에 일반인 분들도 한국 헬스보충제 제품 브랜드들 많이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